세계 최고 디지털 강국 출신 엘리트 관료가 아시아 출장에서 겪은 예상 밖의 반전. 첫 번째 도시에서는 절망했고 두 번째 도시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냉철한 분석가를 감동시킨 그 도시의 정체는, 그리고 그녀가 회고록까지 쓰게 된 이유는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여행기.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아시아 여행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는 에바 린드입니다. 스웨덴 외교부에서 일하는 30대 관료죠.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부장님이 제 책상으로 다가와서는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더군요. 린드, 아시아 관광 정책 비교 보고서 작성해주게. 파일을 펼쳐보니 중국과 한국 두 나라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분석하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책상에서 자료만 들여다보는 건 한계가 있다며 직접 현지를 경험해보라는 지시였죠.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어요.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제게 아시아는 여전히 낯선 대륙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흔치 않다는 걸 아니까 일주일 후 저는 스톡홀름 아를란다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첫 목적지는 베이징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외국인 유치 정책을 직접 체험해보려고 했죠. 11시간 비행 끝에 베이징 수도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설렜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수도니까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전자 여권 판독기가 제 여권을 인식하지 못하더군요. 직원에게 물어보려 했지만 영어로 소통이 안 됐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다른 창구로 안내받았습니다.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 진짜 당황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모든 표지판이 스웨덴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중국어 표지판 뿐이었습니다. 영어 표기가 있어도 너무 작거나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스마트폰으로 교통편을 찾아보려 했지만 인터넷이 안 되더군요. 구글이 막혀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바이두 지도를 깔려고 했지만 중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사용법을 몰랐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스웨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자랑하는 나라예요. 디지털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모든 공공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제가 중국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공항정보데스크에 가서 도움을 청했지만 직원은 간단한 영어만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묵을 호텔 주소를 중국어로 적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마저도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베이징의 거대한 빌딩들과 넓은 도로가 인상적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도시의 완전한 이방인이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첫날의 일정을 정리해봤어요. 중국 정부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이 정말 효과적인지 확인하려고 했는데 첫 관문부터 이렇게 막히다니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비효율성과 외국인 배제 문화를 마주한 거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중국 입국 첫날, 디지털 소외와 언어 장벽의 벽을 경험하다라고 제목을 달았어요. 이게 과연 관광객 친화적인 나라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둘째 날 아침, 저는 베이징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둘러보기로 했어요. 천안문 광장과 자금성을 보고 현지 식당에서 식사도 해보려고 했죠. 외국인 관광객의 입장에서 중국의 서비스를 제대로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호텔에서 택시를 잡았는데 첫 번째 문제가 또 생겼어요. 택시 기사가 영어를 전혀 못하더군요. 제가 준비해온 중국어 메모를 보여줬지만 기사는 계속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테난먼, 테난먼이라고 반복해서 말했더니 그제서야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정확한 목적지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했죠. 결국 택시는 천안문 광장 근처에서 저를 내려줬는데 제가 가려던 곳과는 한참 떨어진 곳이었어요. 길을 잃고 헤매다가 간신히 천안문 광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에서 제 가방을 꼼꼼히 뒤지더군요. 카메라, 노트북, 심지어 펜까지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왜 중국에 왔느냐고 묻길래 관광객이다라고 답했죠. 그러자 제 여권을 한참 들여다보고는 뭔가 기록을 남기더군요. 스웨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광장을 걸어다니는 동안에도 계속 감시받는 느낌이었습니다. 곳곳에 경찰이 서 있었고 CCTV가 사방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어디서든 제지하는 목소리가 들렸죠. 점심시간이 되어 현지 식당에 들어갔어요. 메뉴판이 모두 중국어로만 되어 있었고 사진도 없었습니다.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지만 소통이 안 됐죠. 결국 제가 손짓발짓으로 치킨이라고 하며 닭고기 요리를 주문했어요. 나온 음식은 매우 맵고 기름졌어요. 물을 달라고 했는데 뜨거운 차만 주더군요. 찬물을 달라고 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자금성으로 향했어요. 입구에서 또다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제 신분증과 여권을 대조해보며 한참을 확인하더군요. 다른 중국인 관광객들은 쉽게 통과하는데 외국인인 저만 유독 오래 걸렸어요. 자금성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딜 가든 노포토 구역이 있었고 경비원들이 저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다른 중국인들은 자유롭게 사진을 찍는 곳에서도 저만 제지당했어요. 오후에 왕푸진 거리를 걸어다녔는데 상점들이 외국인에게 그리 친절하지 않았어요. 가격을 물어보면 중국어로만 대답하거나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었죠. 스웨덴에서 온 관광객이라고 말해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을 타봤어요. 표지판이 영어로도 되어 있긴 했지만 안내방송은 중국어뿐이었습니다.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할지 헷갈려서 지도를 계속 확인해야 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중국은 분명 거대한 나라고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그리 친절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세계적인 인재라고 자부하는 저조차 이렇게 배척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서비스는 찾기 힘들었지만 감시는 어디에나 있었죠. 이게 과연 관광객을 환영하는 나라의 모습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둘째 날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통제는 있지만 환대는 없는 나라라고 썼죠. 베이징에서의 사흘째 아침, 저는 진짜 고민에 빠졌어요. 원래 일주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중국 여행을 계속할지 말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매일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어요. 언어 소통이 안 되고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어디서든 감시받는 느낌이었죠. 호텔 조식당에서 혼자 앉아 계획을 다시 세웠어요. 애초 미션은 아시아 두 나라의 관광 정책을 비교하는 것이었으니까 한국도 들러봐야 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보너스 같은 느낌이었어요. 중국에 비해 작은 나라니까 크게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빨리 한국 다녀와서 보고서나 완성하자. 이런 생각으로 항공편을 변경했어요. 베이징에서 서울로 가는 직항편을 예약했죠. 중국에서의 경험이 워낙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받는데 여기서도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 여권을 이상하게 쳐다보며 뭔가 확인하더군요. 드디어 비행기에 올라탔을 때 정말 안도했습니다. 이제 한국에 가서 빨리 일을 마치고 스웨덴으로 돌아가자. 기내에서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읽어봤어요. 솔직히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중국처럼 큰 나라도 이런데 한국은 오죽할까 싶었거든요. 그냥 의무적으로 들러야 하는 곳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죠. 어차피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일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대에서 첫 번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전자여권이 기계에서 바로 인식됐습니다. 베이징에서 11분이나 걸렸던 일이 여기서는 30초 만에 끝났어요. 뭔가 다르네. 입국 심사관도 간단한 영어로 관광 목적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네, 관광입니다. 라고 답하니까 바로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베이징에서처럼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도 없었어요.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 진짜 놀랐습니다. 모든 표지판이 한글과 함께 영어로도 깔끔하게 적혀 있었어요. 중국어, 일본어 표기까지 있더군요. 공항 안내 앱을 깔아보니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서비스되고 있었어요. 와, 이거 완전 다르네. 와이파이도 바로 잡혔어요. 인천공항 무료 와이파이라고 하더군요. 접속하자마자 구글도 되고 네이버 지도도 영어로 사용할 수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3일 동안 못했던 인터넷 검색을 드디어 할 수 있었죠. 지하철 안내판을 보니 노선도가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모두 표기되어 있었어요. 또 놀란 건 지하철 앱이었어요. 영어로 설정하니까 완벽하게 작동하더군요. 어느 역에서 갈아타야 하는지, 몇 분 걸리는지 다 나왔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깔끔한 아파트들과 정돈된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베이징처럼 웅장하지는 않았지만 뭔가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또 놀랐어요. 역 안내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나오더군요.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중국어만 들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안내해주니까 안심이 됐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면서 기사님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와, 스웨덴. 좋은 나라죠. 서울 처음이세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베이징에서 3일 동안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누군가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말을 걸어준 거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방에서 생각해봤어요. 아직 하루도 안 됐지만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공항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도시의 느낌이었죠. 이런 게 진짜 관광객 친화적인 건가? 그날 밤 노트북을 열고 첫 번째 서울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공항부터 다른 나라 시스템이 진짜 작동한다라고 썼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에서 예상치 못한 경험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아침, 저는 호텔 근처를 산책해 보기로 했어요. 명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아침 일찍이라 그런지 상가들이 아직 문을 열지 않았더군요. 그런데 몇몇 가게는 불이 켜져 있으면서도 사람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가까이 가서 보니 무인 카페였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신기해서 들어가 봤죠. 영어로도 주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카드 결제도 바로 됐어요. 커피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테이블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쓰레기통도 비어 있었어요. 사람이 없는데도 모든 게 정돈되어 있었죠. 여기 사람들은 정말 질서의식이 좋구나. 로봇이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에바님, 아메리카노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지만 화면에는 영어로도 나타났어요. 신기한 경험이었죠.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나서 길을 걸어 다녔어요. 편의점을 발견했는데 여기도 무인이었습니다. 들어가서 물을 하나 집어들고 카운터로 갔는데 직원이 없더군요. 대신 셀프 계산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터치해보니 영어로 안내가 나오더군요. 바코드를 스캔하고 카드로 결제하니까 바로 됐어요. 스웨덴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한국의 무인 시스템이 더 친절하다는 느낌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또 다른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라면을 파는 무인 가게를 발견한 거죠. 자판기에서 라면을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끓여서 줍니다. 그것도 바로 옆 테이블에서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신기하네. 라면을 주문해봤는데 맛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주변 풍경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모두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도 없었죠. 라면을 다 먹고 그릇을 반납하는 곳을 찾았어요. 따로 안내판이 있지 않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오후에 서울시청에 가서 공무원과 인터뷰를 했어요. 미리 약속을 잡아놨거든요. 담당자인 김 과장님이 저를 반겨주시며 설명해 주시더군요. 저희 서울시는 시민자율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감시나 처벌 없이도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의식이 향상됐죠. 지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 과장님은 무인 시스템 운영 현황도 보여주셨어요.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무인 라면 가게 등에서 도난이나 기물 파손 사고가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이 없어도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저희는 시민을 믿고 시민들도 서로를 믿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다시 거리로 나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 무인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모습,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또 다른 무인 시설을 발견했어요. 무인 도서관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용자들은 조용히 책을 읽고 정해진 자리에 책을 다시 꽂아놓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스웨덴도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고 자부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어도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사회라니요. 제도보다 강한 시민의식이라는 걸 직접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무인의 도시, 신뢰의 사회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이 없어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작동하는 도시였죠.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는 명동 거리를 제대로 탐험해보기로 했어요. 오전에 무인 시설들을 체험해보고 나서 이번에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곳들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길거리 음식에 관심이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길거리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기름때가 낀 조리기구, 정리되지 않은 조리대, 파리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봤었죠. 그래서 한국의 길거리 음식도 비슷할 거라고 예상했어요. 명동 거리에 나가보니 노점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호떡, 붕어빵, 떡볶이, 순대 등 다양한 음식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죠. 길거리 음식이니까 위생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조리대가 정말 깔끔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조리기구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조리하는 사람들이 모두 위생 장갑을 끼고 있었죠.
이거 진짜 길거리 음식 맞나? 호떡을 파는 아주머니에게 다가갔어요. 아주머니는 깨끗한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호떡을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반죽을 만들 때도 장갑을 끼고 하시더군요. 호떡을 굽는 팬도 매번 깨끗하게 닦아주시고요. 완성된 호떡을 줄 때도 깨끗한 종이봉지에 넣어주셨어요.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국어로 말씀하시면서 미소를 지어주시더군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한 견과류가 들어있었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었거든요. 다음에는 떡볶이를 먹어봤어요. 떡볶이 가게도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했습니다. 조리하는 분이 국자로 떡볶이를 덜어줄 때도 매번 국자를 깨끗이 닦고 사용하시더군요. 일회용 용기도 위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떡볶이를 먹어보니 맵긴 했지만 단맛도 있어서 균형이 잘 잡혀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대부분 너무 짜거나 너무 기름져서 부담스러웠는데 한국 음식은 자극적이면서도 조화로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붕어빵 가게였어요. 아저씨가 붕어빵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정말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반죽을 붓는 양도 정확하게 맞추시고 굽는 시간도 철저하게 지키시더군요. 몇 개 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하나요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붕어빵을 고를 때 정말 신중하시더군요.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잘 구워진 걸 골라서 주시는 거예요. 붕어빵을 받고 보니 모양도 예뻤어요. 정말 붕어처럼 생겼고 안에 팥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맛도 달콤하면서 부드러웠어요. 이런 정성이 들어간 길거리 음식은 스웨덴에서도 보기 힘들죠. 점심시간에는 좀 더 본격적인 한국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비빔밥 전문점에 들어갔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반찬이 10개나 나오더군요.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 등 다양한 채소들이었어요. 각각의 반찬이 다 다른 맛이었습니다. 어떤 건 새콤하고 어떤 건 매콤하고 어떤 건 고소했어요. 이 모든 걸 비빔밥에 넣고 비벼서 먹으니까 정말 조화로운 맛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 음식의 특징인가? 서양 음식은 대체로 한 가지 맛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맛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각의 개성을 잃지 않더군요. 정말 균형 잡힌 식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에 서울시 보건소에 가서 길거리 음식 관리 정책에 대해 물어봤어요. 담당자인 박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저희는 모든 길거리 음식점에 대해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위생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요. 위반 시에는 영업 정지 처분도 내립니다. 그런데 사업자들이 잘 따르나요? 처음에는 반발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생 수준이 높아지니까 매출도 늘어나더라고요. 고객들이 안심하고 찾아오게 되거든요. 박 팀장님은 서울시의 길거리 음식 브랜드화 정책도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규제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음식을 서울의 관광 상품으로 키우고 있다는 거였죠. 노점상도 서울의 중요한 관광 자원입니다. 그래서 위생과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길거리 음식을 단순히 저급한 음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위생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맛의 품질도 높이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녁에 또 다른 길거리 음식들을 시도해봤어요. 타코야키, 핫도그, 치킨 등을 먹어봤는데 모두 위생적으로 조리되어 있었고 맛도 좋았습니다. 특히 한국식 치킨은 정말 바삭하면서도 촉촉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지막에 먹은 군고구마였어요. 할아버지가 직접 구워주시는 고구마였는데 정말 달고 부드러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따뜻하게 드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마음씨가 고구마보다도 따뜻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위생과 미각이라는 제목을 달았어요. 노점상조차 신뢰를 주는 위생관리 수준, 그리고 길거리 음식에서도 정책의 성공을 체감할 수 있었던 하루였죠. 서울에서의 셋째 날 아침, 저는 좀 더 일반적인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출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호텔에서 강남역까지 가보려고 했거든요. 지하철역에 도착해서 교통카드를 충전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동 충전기 앞에 서서 이것저것 눌러봤지만 잘 안 되더군요. 한국어로 된 안내문만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몇 분째 씨름하고 있는데 옆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미안한 마음에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는데 그때 뒤에 서 있던 한국 여성분이 말을 걸어주셨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영어로 말해주시더군요.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교통카드 충전이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친절하게 도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언어 설정 버튼이 있어요. 영어로 바꿔드릴게요. 그분이 몇 번 터치하시니까 화면이 영어로 바뀌더군요.
그리고 충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정말 친절하셨죠. 충전을 마치고 고맙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군요. 혹시 어디로 가세요? 길 안내해 드릴까요? 강남역에 간다고 하니까 본인도 그 방향이라며 함께 가자고 하시더군요. 지하철을 타면서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스웨덴에서 왔어요. 와, 스웨덴. 정말 멀리서 오셨네요. 한국 어떠세요?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그분은 이정희 씨라고 자기소개를 해주시더군요. 회사원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오신 분들이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외국 여행 가면 현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 한 분이 타시는데 젊은 사람이 바로 자리를 양보하더군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정말 신기해요. 양보 문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 있다니요.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배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강남역에 도착했을 때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정희 씨가 본인 교통카드로 제 요금까지 결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왜 이래요?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제가 안내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손님이신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처음 만난 외국인에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다니요. 스웨덴에서도 사람들이 친절하긴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요? 한국에 좋은 추억 만들어 가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정희 씨는 강남역 주변 맛집까지 추천해 주시고 가셨어요.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규칙이나 제도만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마음이 작동하는 사회라는 걸 느꼈거든요. 강남역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대학생이 물어보더군요. 어디 찾으세요? 카페 이름을 말해주니까 본인 스마트폰으로 찾아서 길까지 안내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가면서요.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 앉아 있는데 옆 테이블 아주머니가 반찬을 나눠주시더군요. 이거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김치를 작은 접시에 덜어서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계속 권하시니까 받아서 먹어봤죠. 정말 맛있었어요. 오후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노트북 충전기를 깜빡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카페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본인 충전기를 빌려주시더군요. 괜찮아요. 제가 지금 안 써요. 천천히 쓰세요. 하루 종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노선을 몰라 헤매고 있으니 누군가 알려주고, 지하철에서 짐이 무거워 보이니 도와주고, 식당에서 메뉴를 못 고르고 있으니 추천해주고요.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이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이정희 씨가 제 교통비를 대신 내주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거든요. 낯선 나라에서 받은 따뜻한 마음이었죠.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구나. 한국어로 정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걸 그날 알았어요. 이정희 씨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는 마음이라고요. 그날 밤 리포트를 쓰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낯선 도시의 손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규칙만이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사회, 외교관인 저조차 울게 만든 따뜻한 정의 문화를 경험한 하루였어요. 서울에서의 넷째 날, 저는 특별한 계획이 있었어요. 한국의 스포츠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그날 저녁에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야구는 제가 잘 모르는 스포츠였지만 한국 사람들이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궁금했어요. 오후에 잠실 야구장으로 향했는데 지하철 안부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야구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고 모두 신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원 도구까지 들고 있더군요. 야구장에 도착해서 정말 놀랐어요. 입구부터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팀 유니폼을 파는 상점들, 음식 가게들, 기념품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마치 경기장이 아니라 축제 현장 같았죠. 티켓을 사려고 매표소에 갔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더군요. 처음 오세요? 어느 팀 응원하실 거예요? 저는 외국인이라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홈팀인 두산 베어스 응원해 보세요. 응원 문화가 정말 재밌거든요. 직원이 두산 베어스 응원석표를 추천해 주면서 응원 도구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알려주더군요. 정말 친절했어요. 경기장 안에 들어가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관중석이 완전히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같은 색깔 옷을 입고 있었죠. 이런 광경은 처음 봤어요.
제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아저씨가 말을 걸어주시더군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스웨덴에서 왔습니다. 와, 스웨덴. 야구 처음 보세요? 그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아저씨는 김철수 씨였는데 20년째 두산 베어스 팬이라고 하시더군요. 야구 룰부터 시작해서 선수들 이름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경기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관중들이 일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선수마다 다른 응원가를 부르더군요. 저기 타석에 서는 선수마다 고유한 응원가가 있어요. 모든 팬들이 다 외우고 있죠. 정말 신기했어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노래를 부르고 같은 동작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응원 도구였어요. 풍선 막대기를 가지고 리듬에 맞춰 두드리는데 그 소리가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지더군요. 북소리, 나팔소리, 함성소리가 어우러져서 정말 엄청난 사운드를 만들어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응원 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거예요. 팬들이 직접 응원가를 만들고 동작도 만들어내죠. 구단에서 강요하는 게 아니라 팬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경기 중간에 7회 스트레칭 타임이 있었어요. 그때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관중이 일어나서 함께 스트레칭을 하더군요. 그것도 음악에 맞춰서 율동까지 하면서요. 이것도 전통이에요. 7회가 되면 모든 팬들이 함께 스트레칭을 해요. 선수들도 함께 하죠.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움직이더군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홈런이 나왔을 때였어요. 관중석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고 풍선을 날리고 서로 포옹을 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김철수 씨도 저와 하이파이브를 하시더군요. 저는 두산 팬도 아니고 야구도 잘 모르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두산 팬이 된 기분이었어요. 이런 게 바로 야구의 매력이에요. 룰을 몰라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요. 함께 응원하는 재미가 있거든요.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팬들은 계속 노래를 불렀어요.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응원가를 합창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경기장을 나오면서 김철수 씨가 말씀해 주시더군요. 오늘 재밌으셨죠? 다음에 또 오세요. 야구는 한 번 보면 계속 보고 싶어져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네요. 맞아요. 야구는 우리에게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삶의 일부예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문화죠. 지하철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봤어요. 한국의 야구 응원 문화는 정말 독특했습니다. 규칙보다 열정이 먼저 느껴지는 나라였고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으로 자리 잡은 팬 문화였어요. 스웨덴에서도 축구나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러 가지만 이 정도로 열정적이지는 않아요. 관중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고요. 한국의 응원 문화는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남겼어요. 이건 스포츠가 아니라 문화다라고 썼습니다. 야구장에서 본 것은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열정과 끈끈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몇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 나이와 성별을 넘어서 함께 즐기는 모습, 처음 만난 외국인도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포용력까지요. 정말 감동적인 하루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지난 며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스웨덴으로 돌아가서 제출해야 할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거든요. 노트북을 열고 지금까지 작성한 메모들을 읽어봤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의 경험이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같은 아시아 대륙에 있는 나라들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싶었죠. 처음 계획했던 단순한 정책 비교 보고서로는 이 경험을 다 담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부분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의 한계라는 소제목을 달았어요. 디지털 시스템의 접근성 부족, 언어 장벽, 과도한 보안 검색, 서비스 마인드의 부재 등을 객관적으로 기록했죠. 하지만 한국 부분을 쓸 때는 뭔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단순히 정책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따뜻한 이야기들이 떠올랐거든요. 이정희 씨의 친절, 김철수 씨와 함께 본 야구 경기,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미소까지요. 한국은 정책의 나라가 아니라 사람의 나라다. 이 문장을 쓰고 나서 잠시 손을 멈췄어요. 이게 정말 공식 보고서에 들어갈 내용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솔직한 감정이었어요. 한국의 관광 정책을 분석해보니 시설이나 제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무인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 이유, 길거리 음식의 위생 수준이 높은 이유,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 등등요. 이 모든 것들의 바탕에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였죠. 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인천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스템들, 모든 게 한국에 대한 좋은 마지막 인상을 남겨줬어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단순한 정책 분석으로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웠거든요. 스톡홀름에 도착해서 일주일 후, 저는 부장님 앞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중국과 한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책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한 내용.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